지난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의 입법 권력이 결정되고 차기 대선의 전초적 성격도 있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4년 만에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공화당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민주당이 예상 밖 선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원과 하원 과반을 차지하는 의회 권력 양분 구도가 확정되면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 미국의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롭게 구성될 미국 의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중국 대응,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있어서 우리도 대응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앞으로 미국의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강구상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갖는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미국 중간선거는 행정부의 임기 전반부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한 이후에 현재까지의 국정 운영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였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네. 네. 특히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의 다양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이 새로운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 전망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주요 이슈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또 인플레이션 심화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그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특히 뭐 경제, 또 민주주의, 또 임신 중지권이나 교육, 헬스케어 이런 이슈들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원의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요. 또 하원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당초 이번 중간선거에서 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즉 양원의회를 모두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네. 예상 외로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상원 의석수의 절반이 50석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그 캐스팅 보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번 달 6일에 치러지는 그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만약 민주당이 승리하게 될 경우에 그 전체 의석수의 절반을 넘는 51석을 확보하게 되고요. 한편 이제 하원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표 결과 기준으로 그 공화당이 이제 전체 의석수의 435석의 절반인 218석을 넘는 220석을 확보하면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고, 그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내준 이후에 4년 만에 하원의 주도권을 찾아왔다는 점에서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선거가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 투표함을 열고 보니 예측이 틀렸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당초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이유는 그 경제 이슈,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심화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제 엄청나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이번 선거를 2024년에 있을 대선에서 그 재선에 도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그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들의 유세에 참여해서 지난 2020년의 대선 결과가 사기였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쳤고요. 이런 트럼프의 행보가 미국 내에서 그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법원이 임신 중지권을 합법화했던 지난 1973년의 로데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으면서 이제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임신 중지권에 찬성하는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표를 던진 게 그 민주당의 선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로 오늘 2024년 차기 대선 후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민주당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초쯤 그 다음 대선 출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또 선거 결과 예상보다 민주당이 선전을 하긴 했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60% 수준까지 기록을 한 바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까지 민주당 내에 바이든 대통령을 확실하게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점,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에서 이긴 경험이 있다는 점들 때문에 그 다음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공화당의 경우에는 2강 구도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월 15일에 그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였고요. 또 재선 도전을 위해서 이번 중간 선거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네. 그 예상외로 그 트럼프 측 강성 지지 후보들의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공화당의 압승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또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인 그 론 드샌티스가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또 중간 선거 전에 실시했던 그런 그 토론회에서 이번에 재선했을 경우에 임기를 다 채울 것이냐 그런 질문에 답을 피하면서 이 트럼프에 맞서서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번 중간 선거로 제118대 미국 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 의회에서 주로 다뤄질 정책 과제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산적한 정책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기조는 그 전임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의회 차원에서 이제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그 상원의 경우에 작년 6월에 그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킨 바 있고 또 하원은 올해 2월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미국 경쟁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초당적으로 행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118대 의회에서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법안이 양원의 조율을 거쳐서 하나의 대중국 견제 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올해 8월에 양원 의회를 통과해서 그 같은 날 16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인데요. 네. 이 법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빌드백 베러, 즉 이제 더 나은 재건 법안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하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조항에 일부 수정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반적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이 미국 의회 구성이 행정력의 정책 추진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요? 예, 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결과는 이 법안을 발의한 당의 의석 점유율이 증가할수록 법안 통과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인데요. 네. 이런 결과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의회 데이터와 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확인할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에 비춰 볼 때 그 제118대 의회 의석수 기준으로 하원의 소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을 경우에 그 법안의 통과 확률을 낮을 수 있는 반면에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중간선거 이후가 되면 통상적으로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 확률이 떨어지는데 저희 결과에서도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 통과 확률이 떨어진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이런 결과는 이 행정부의 임기 후반부에 정책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게 될 그런 법안의 추진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함에 따라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탈환하게 되면서 그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좀 극명한 뭐 기후변화 대응이나 친이민 정책, 뭐 양육비 지원 확대 이런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반도체 및 과학법이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이 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된 의제는 이 양당 간의 이견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따라서 이 같은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의 일환인 그 강화된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 이런 부분은 118대 의회에서도 역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양원의 다수당이 갈린 상황에서 의회를 통한 정책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에 행정명령과 같이 그 의회의 동의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에 이 또 중국 대응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과 미국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게 될 그 118대 의회 그 주요 정책 과제에는 그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이제 양원의회 다수당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눠 가지게 되면서 이 주요 의제 입법화를 위한 의회 내에서의 논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안에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양당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부터 이 법안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서 한국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미국 측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의회에 입성을 하거나 또 기존에 의회 소속돼 있는 중립적 성향의 의원들과 그 한미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입법화 과정에서 한국에 좀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최소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아주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강고상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